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IT 천리안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이 CS 얘기해 주시면서 로봇 이야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그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로봇 하면 그냥 로봇도 있지만 성인용 로봇도 있잖아요. 네. 이런 성인용 로봇이 나오게 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보통 여성들은 그런 거 잘 안 쓸 것 같은데 남자들은 성인용 로봇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게 반대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능력이 뛰어난 성인용 로봇이 나오면요, 여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오호. 이런 주장을 누가 하셨느냐? 요즘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대량살상 수학 무기. 이 책 혹시 보셨나요? 서점에서만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가지고 아직까지 다 읽어보지 못하고요, 앞부분만 조금 읽어봤는데, 이 책은요,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수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캐시 오닐 박사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오닐 박사가요, 블룸버그 통신과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얘기처럼요, 남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닐 박사에 따르면요, 미래의 여성들은요, 집안일까지 할 수 있는 늠름한 남성형 로봇에 푹 빠질 수가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 성적 관계를 원하는 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지만 대부분 여성은 또한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할 누군가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남성들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로봇이 남성의 능력을 능가할 가능성은 전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래의 여성들은요, 인간인 남성보다는 남성형 로봇과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런 로봇이 나오긴 하는 걸까요? 현재 전 세계에 성인용 로봇을 생산하는 곳이 벌써 있대.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요, 5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환 차장한테 그랬잖아요. 다음에는 성인용 로봇 특집을 하자. 그러니까요. 근데 특집을 하려면 그걸 써봐야 될 텐데 가격이 좀 비싸요. 현재 나와 있는 것들만 얘기 드리면요, 고급형 모델은요, $5,400에서 $15,700,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80만원에서 1,700만원, 이 정도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환 차장님이 이 돈 내고 뭐 살 수가 있을지,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 팔리는 성인용 로봇은요, 아까 오닐 박사 얘기한 것과 달리 남성이 95%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네. 하지만 미래에는 이게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실제로 오닐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AI 성인용 로봇이 등장하면 남성들이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로봇의 능력이 남성을 능가할 가능성은 너무나 크고, 거기다가 최근에 미투 캠페인 아시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자, 해시태그 달아서 이 시대에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높아진 건 꽤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건 사실이다. 남성들 각성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로봇 생각하면 뭐 즐기는 이런 용도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여성들은 이런 목적보다는 정말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목적이 크죠. 그러니까요, 오닐 박사도 그 지적을 하셨어요. 성인용 로봇을 은밀한 사생활,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거지, 각종 집안일, 이것까지도 다 맡아서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호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방금 경호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성인용 로봇들이 자칫 살인 기계로 변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킹도 가능할 텐데, 그 주장에 대해 오닐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사람인 남성 파트너로 인한 살인율 고려하면 이런 성인용 로봇 해킹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뭐 젠더 경쟁, 젠더 간의 혐오, 이런 걸 얘기 드린 게 아니라요, 진짜 남자와 여자가 앞으로는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건지를 성인용 로봇의 출시만 가지고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설거지나 빨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남성분들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앞서가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국과 중국에서 연달아 가상화폐 규제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어허. 그래서인가요? 비트코인 국제 시세가 28% 급락을 해서 한때 1만 달러 밑으로 추락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7일 오전 9,969달러. 간만에 아주 1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는 만 하루 사이에 28%가 떨어진 건데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을 내놓으면서 매도세가 몰린 탓이다 라고 미국의 CNBC가 분석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거 뭐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곧이어 10,000달러를 회복한 뒤에 9시 10분 현재 11,79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면 다른 가상화폐들 여기도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요 30%가 폭락을 해서 1,000달러 아래로 밀렸고요. 올해 들어 반짝 상승세를 탔던 리플 얘는 1달러 밑으로 추락을 해서 46%가 빠졌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영국의 한 애널리스트는요,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다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금지 등의 소식이 겹치면서 가격에 직격탄이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하. 저희가 비트코인 방송을 늘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예. 여윳돈으로만 하셔라. 그렇죠. 그리고 투자든 투기든 남 탓하지 마라. 이건 오롯이 투자를 한 본인 책임이다. 그렇죠. 거기다가요. 진짜 투자를 원하신다면요. 이따가 섹션 시간에 전해드리는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요 기술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전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 내용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수구 보수 언론들이요. 이마트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배송이 빨라서? 배송이 빨라서 뭐 그것도 있지만요. 이마트가 주 35시간 근로시간제 이거를 도입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노동시간 줄이는데 앞서 나가는 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요. 여기에 꼼수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꼼수를 폭로를 했더니만 이마트가 보복성 인사를 해버린 그 집어를 개 못 주는 거예요. 이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가요. 오늘 이마트가 새로 결성된 노조지의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요.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는 5명을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마트 노조는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조가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폭로하자 사측이 이거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성 조치로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꼼수인가요? 노조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 사측이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자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에 근로자들의 이마트 지부 가입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러자 사측은 새로 설립된 이마트 지부 수원, 반야월, 평택지의 지회장과 사무장 14명을 소속 지점 내 다른 부서로 갑자기 발령냈다. 이렇게 노조 측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가 예전 송곳이라는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스케이트장 같은 데가 있나 보죠? 아무튼요. 노조는요. 신세계 이마트식 최저임금 꼼수와 전면적인 부당노동 행위는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정책을 반하는 행태다. 정부는 진상조사와 처벌로 민주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아까 어떤 게 꼼수냐 여쭤보셨잖아요. 일단요. 신세계 그룹은요. 장시간 근로를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해서 올해부터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적은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사측이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때 2020년에 노동장 한 명당 월 26만 원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미리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근로시간은 줄였는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업무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노동 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세계는 언론에 대놓고 자기들은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 쥐어짠 그런 꼼수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어쩐지 저는 이 신세계에서 이 발표를 했을 때 얘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마트 관계자는 이거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뭔 해명만 했냐면 우리는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발령은 점포의 영업 환경이나 인력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노조 가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매뉴얼대로 읽은 느낌이 너무 난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노조의 활동에 따른 부당 전직, 전보 할 때 기업들이 꼭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 그렇죠. 좀 거짓말도 좀 창의적으로 해봐라. 그래 속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저희 애청자분들도 잠시 깜빡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신세계가 정신 차렸나? 얘네들이 왜 이렇게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먼저 내세웠을까? 그래도 박수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게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까 남성 로봇이 도입이 되면 인간 남성은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한다는 우리 전통의 고정관념, 물론 잘못된 거죠. 이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남성이 집안일을 하고 여성이 바깥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하는 남성,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은 전업주부 이런 구식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랬었죠. 어쨌건 이렇게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육아 가사를 하는 남성은 모두 17만 명. 기준을 새로 정립한 200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남성이 16만 6천 명이었고요. 육아에 힘쓰는 남성은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전업 육아 가사 남성은 2003년 10만 6천 명을 시작으로 2010년 16만 1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1, 12년 각각 14만 7천, 2013년 14만 4천, 2014년 13만으로 소폭 줄었는데 2015년 15만으로 증가 전환을 하고서 2016년에는 16만 1,000명, 작년에는 17만까지 늘었다는 거죠. 이 증가세는요, 가사 전담 남성이 이끌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일을 육아로 구분하고 이 외에 가정에서 가사를 하는 사람을 가사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요. 전담 육아를 하는 남성은 2015년 8,000명, 16년 7,000명, 작년 4,000명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요. 가사만 하는 남성은 15년 14만 2천, 16년 15만 4천, 작년 16만 6천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육아 가사만을 하는 여성의 수는 작년 694만 5천 명을 기록해서 정반대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이 2014년에는 714만 3천 명으로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기 시작했는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여성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반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요, 이게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요즘 경기가 워낙 나빠서 잘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하시는 남성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용직, 계약직, 워낙 이런 저가의 힘든 일자
일자리만 많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맞벌이를 할 경우에 아기를 봐주시는 보통 이모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이모님들 월급이 더 비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됐어. 차라리 내가 전담을 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게 진짜 노동 존중 사회 우리가 매번 강조하지만 그런 사회가 돼서 우리 애들과 가족과 더 많이 지내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길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남자분도 있어요.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 아하. 예전에 취집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남자들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취강가요? 취장가? 그러면 오늘의 섹션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최근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에도 30% 이상 급등나가는 시세 때문에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 이런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좀비족, 가상화폐 좀비족. 코인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정부의 규제책 때문에 친한 줄 알았던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박사가 논쟁도 벌이고 있고 네.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게다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중장년층과 가상화폐의 발전성을 믿는 청년층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을 보다 보니 머리가 너무 아파, 복잡해. 그래서 그런가 갑자기 옛 성현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왜 보고 있나?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이 성현은 성이 뭔가요? 김성현이에요? 박성현이에요? 아재 개그 하지 말고요.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성철 스님? 맞죠. 무소유의 삶을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선물하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반하셨던 성철 스님이 남기신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달이 아닌 손가락만 보고 논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거의 모든 언론과 직장인들의 관심은요. 단지 가상화폐 가격, 오늘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는지, 리플이 어떻게 됐는지, 라이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매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많이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허. 실제로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희 주변에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그런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기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좋은 기술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냥 얼버무리고 마세요. 사실 경불진에서는 몇 차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대로요. 손가락이 아닌 달, 즉 가상화폐가 아닌 블록체인이 일으키는 변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에도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다고 막 실망하신 분들 비트코인 가격 전망 이런 거 기대하신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아니면 많이 실망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각종 정보를 담은 블록을 잇따라 체인처럼 연결하는 모음을 뜻하죠. 네. 따라서 어느 한 주체, 보통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이런 주체를 맡아왔잖아요. 이런 주체들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중앙 서버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블록화된 정보를 똑같이 복사해서 공유하고 관리하는 기술,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학적인 복잡한 기법을 통한 암호화 방식을 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암호화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거래 등으로 필요할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흩어져 있는 암호화된 정보를요 서로 대조하다 보면 누가 여기서 속이거나 하면 데이터 위조하면 이거 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이런 거를 막아주는 기술, 이런 막아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요 블록체인을요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공공거래 장부다.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장부란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설명해도 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타짜라고 있죠. 네. 타짜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쉽지 않을까. 뭐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타짜의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작 그만. 이거 밑장 빼기냐?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이거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개그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패러디되고 있는 영화 타짜에서 그 멋진 김윤석 씨가 날린 명대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섬뜩하게 조승우 씨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눈빛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 너무 겁나요. 그런데 밑장 빼기, 여기서 나왔던 밑장 빼기가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도박판이 있다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아니 날고 기는 타짜와 같은 사기꾼, 아까 얘기했던 아기와 같은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밑장을 빼면 안 돼요? 밑장을 빼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꼭 윗장만 빼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화투나 트럼프 할 때는 윗장을 빼야지 밑장 빼면 안 되죠. 안 보이는데 아무거나 뺀들 뭔 상관이에요? 그거는 규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또 밑장 빼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하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박 PD처럼 뭐 윗장이나 뭐 아랫장이나 가운데장 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게 규칙에 어긋나는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 보통 도박판에는 CCTV 같은 걸로 감시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CCTV를 달아놔도 이런 아기와 같은 사기꾼은요, 여유롭게 저 같은 호구를 그냥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까 얘기대로 손은 눈보다 빠르고 CCTV보다도 빠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면요, 이거를 막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아무리 타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밑장 빼기 기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한대요. 타짜 손자가 와야죠. 할아버지가 오면 당연히 손이 느리지. 그런가요? 아무튼 왜 이게 불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요, 도박판이 이름이 재밌어요. 블록체인 도박판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박 PD가 갔어요. 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도박판 여러분들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는 하우스라고 불리는 개설자들이 따로 있죠. 이 양반들이 개평 다 뜯어가잖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블록체인 도박판은요 조금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이 하우스가 없다는 거예요. 하우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평을 뜯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평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박의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잖아요. 카드를 치건 뭐 고수도를 하건 이걸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4명이 뭐 카드나 고수도비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진행 내역을요 장부에 시간 순으로 다 적는다고 합니다. 네. 이 적은 것을요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요. 그거를 인원수대로 아까 4명이 한다 했으니까 내부로 복사를 합니다. 이 복사한 것을요 4명이 하나씩 10분마다 나눠 갖는데요. 그러면 게임이 진행될수록 뭐 게임이 보통 10분 만에는 안 끝날 거 아닙니까? 오래 진행될수록 블록은 쌓여만 가죠. 근데 그냥 쌓이는 게 아니죠. 이게요 순서대로 쌓아가요. 그러면서 체인처럼 위아래를 꽉 엮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를 생각하면 돼요. 레고에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를 꽉 조여버리죠. 네. 레고를 쌓아가듯이, 레고를 하나씩 쌓아가듯이 게임 정보가 담긴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정보를 쌓을까요? 예를 들어요, 박 PD와 같이 게임하는 4명 중 나머지 3명이겠죠? 3명 중에 1명 이 PD가 있어요. 이 PD가 아기의 역할을 좀 하고 싶은가 봐. 이 PD가 이 박 PD 돈을 좀 따먹어야 되겠는데 몰래 밑장 빼기를 시도합니다. 네. 그런데 박 PD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 PD의 손짓이나 눈빛이 좀 이상해. 뭔가 낌새를 챈 거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타짜의 김웅석처럼 눈을 막 저한테 부라리면서 다들 스톱. 어이 거기 이 PD 지금 밑장 빼기냐? 당신이 사기쳤다는데 손모가지 하나 건다. 넌 뭘 걸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도박판 같은 경우에는요 하우스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우스와 이 PD가 미리 짰어. 그러면 박 PD가 이렇게 나와도 야 나도 손모가지 걸래 한번 까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벌써 조치를 다 취해놨어. 다 속인다는 거예요. 이 박 PD 몰래 숨겼던 카드를 몰래 어디다 껴놔가지고 숫자를 맞춰버리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블록체인 도박판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3명은 물론이거니와 박 PD에게도 그동안의 게임 진행 과정 이거를 10분마다 기록한 블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명이 이걸 다 한꺼번에 까는 거야. 예. 자신의 앞에 쌓여왔던 정보를 전부 꺼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PD가 카드를 몰래 넣은 후 자신의 블록 장부를 거실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명, 나머지 2명까지는 괜찮겠죠. 박 PD가 가지고 있는 블록 장부 이거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조작을 한다면 속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레고를 한번 쌓으면 중간만 싹 빼내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랑 비슷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D의 밑장 빼기 시도는요 들통이 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PD의 손모가지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공유하는 방식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군데에서 같은 계약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계약서 한 부씩 나란히 놓고 간인을 하죠. 그리고 각각의 계약서도 장을 접어서 또 중간에 도장을 3개씩 또 찍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도장이 하나가 빠지거나 도장의 형태가 바뀌었다. 그럼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속이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해버리면 100명, 200명, 네. 10,000명 단위가 돼버리면 이건 속이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해킹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설명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개자를 없애고요.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인데 이러면 해킹이 더 쉬울 것 같은데도 이런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이거는 해킹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써가지고요. 해킹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리고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블록체인 해킹 힘들다며.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 왜 해킹을 당했어? 이거 블록체인이 해킹하기 힘들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해킹하기 힘들다는 것은요. 과장이 아니에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나 알파고의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 싫다고 그랬죠. 알파고의 손자처럼 강력한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요. 아까처럼 4명이 카드 장부를 다 나눠 가졌으면 4명을 한꺼번에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가상화폐에 참가한 몇십만 명의 장부를 한꺼번에 해킹을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해킹을 당하는 거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는요. 블록체인의 허점이 아니라요. 거래소의 허점이다. 아하. 거래소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거래소는 자체 서버를 쓴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거래소는요.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곳인데 문제는요. 가상화폐 자체는 블록체인 기반인데 거래소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는요. 또 블록체인 방식이 아니에요. 즉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요. 거래자들은 금고 역할을 하는 지갑 이거를 제공해 주잖아요. 이 지갑의 정보를 블록체인 처럼 분산 저장을 하는데 이거를 분산 저장하지 않고요. 거래소 시스템 안에 그냥 관리하고 있어. 하하.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다는 거죠.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은 얘를 로켓에다 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를 발사대에 세우기 전에는 뭔가 이동수단에 의해서 옮겨져야 되는데 이건 마치 그 로켓을 마차에 싣고 옮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가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도 해요. 이게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채굴한 가상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절대 해킹당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블록체인으로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이때 채굴을 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기의 머릿속에만 저장해야 돼요. 왜냐? 이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요. 이거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기 힘들어. 컴퓨터에 기록해놔. 컴퓨터는 블록체인으로 보호가 안 되잖아요.
자신의 컴퓨터는 이게 해킹이 될 수가 있어. 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털려 나가면 이 가상화폐도 도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와 연필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종이와 연필에 적어놓고 그거를 깊숙이 어디다 숨겨놔야 돼. 그러면 절대 털릴 일이 없는데 문제는 까먹죠, 사람이. 아니면 자기만 알 수 있는 힌트를 적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거래소가 털리는 이유는요. 거래소 자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선택하는 거, 이거를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 이 거래소 얘기도 나왔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전체 시스템까지 블록체인으로 보호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도가 벌써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어디서 진행되고 있느냐? 세계 최대 유통기업이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가요 예전에 이런 고민을 했었대요. 월마트가 중국에 진출했는데 19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진출해서 물건을 파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월마트 세계적인 최대 유통기업이니까 여기서 사는 물건,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믿고 중국인들도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네. 중국이 가짜 불량식품이 너무나 이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월마트 가서 산 거예요. 근데 월마트에서 산 것도 불량식품이 있어. 아니 그러면 월마트가 이걸 속여서 팔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월마트가요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업체로부터도 납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납품업체를 엄청나게 관리하고 감시 감독을 해도 중국 업체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타성, 습성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계속 불량한 위생 상태나 가짜 식품들을요 그냥 몰래 껴가지고 월마트에 공급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이걸 잡아내도 이거 걸러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도대체 그냥 놔뒀다가는 월마트 자체가 중국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겠구나. 위기감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고심 끝에 찾다가 뭘 찾았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월마트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용을 했을까요? 월마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 살게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해요. 월마트는요 당시 199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요 가장 문제가 컸던 식품 중에 돼지고기. 중국인들이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네. 가짜 돼지고기가 그렇게 많고 불량 돼지고기도 있었대요. 가짜는 또 뭐예요? 다른 고기를 돼지고기라고 속여서 파는 거야. 먹어보면 바로 알 텐데. 근데 속여서 파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거 알잖아요. 가짜 계란. 예. 계란도 뭐 만들어서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월마트가 이렇게 했대요.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축산 농가와 보관 창고, 트럭, 항공 등 운송 경로 전체 이런 데 전부에 뭘 달았느냐?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센서를 설치했어요. 네. 그래서 이 돼지가 먹이를 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도축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도축된 다음에 돼지고기가 어떤 보관 창고에서 보관이 됐는지 그리고 보관 시 온도는 적정한지 이거를 센서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다 수집했대요. 아니 그러면 기존엔 이거 안 해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속였을까요? 기존에도 이걸 했는데 월마트가 진출하면서도 했는데 중국 업체들은요 이거를 정보를 자주 속여왔대요. 가짜 정보. 돼지고기가 보통 냉장 상태에서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온에서 보관해 놓고선도 냉장 상태에서 보관했다. 가짜 자료를 자주 제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게 블록체인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되잖아. 축산 농가와 보관 창고, 트럭, 항공, 월마트 모든 정보를 10분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쌓아가지고 보관이 되잖아요. 서로가 같이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들통이 나버리는 거야. 밑장 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꾸미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물론 처음에는요. 타짜에 나왔던 아기 같은 중국 업체들은요. 이걸 그대로 계속 속여왔대요. 우리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데 니네 속이면 들통나 이렇게 설명해도 에이 설마 그게 들통나겠어? 계속 예전 관행대로 해왔는데 이게 계속 들통나는 게 보인 거야. 이렇게 들통나기 시작하니까 가짜 돼지고기나 이런 걸 공급하던 업체들은 우리 더 이상 공급 안 하겠어. 나가 떨어지고요. 아니면 그런 속이려고 했던 업체들도 그 다음부터는 속이는 것을 아예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월마트가 그 다음에 중국인들의 신뢰를 많이 회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유통 구조를 완전히 혁신을 시켰다는 거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우리 국내 업체들도 이 블록체인 유통망에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들어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려나요? 또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다이아몬드 있죠. 아니면 금, 그리고 미술품 이런 게 절도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훔쳐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거에 절도를 막는데도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영국의 스타트업이 있다고 합니다. 에버레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세계 800억 달러 규모의 다이아몬드 산업에서요, 무려 25억 달러가 이런 절도에 의한 사기 때문에 말썽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해요. 상당히 많죠. 800억 달러 중에 25억 달러가 도난품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아볼 수가 있을까? 고민 끝에 다이아몬드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장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다이아몬드가 그동안에 보통 여자분들이 끼잖아요. 네. 어떤 여인의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는지, 또 누구의 금고 속, 보통 금고 속에 많이 보관하죠. 금고 속에 있는지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가지고요, 거래자들의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거래되려면 보통 경매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이게 바로 작물인지 도난품인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 다이아몬드인지 이걸 바로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블록체인 방식 아까 썼으니까 거래 내역 이거 자체가 삭제되는 게 불가능하죠. 거짓 정보가 추가되는 것도 어렵죠. 이렇게 관리되기 시작하니까 다이아몬드는요, 범죄 표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대. 도난당하는 경우도 이게 도난해봤자 경매에 내놓으면 이게 도난품으로 바로 걸리니까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동네 금은방에 밖에 팔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값을 못 받을 거고. 맞습니다. 유명한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니까 도난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또 재미난 데가 있더라고요. 콘텐츠 시장에서도요, 블록체인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대요. 이 콘텐츠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보통 콘텐츠 업계, 음원이나 팟캐스트나 이런 데에서는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간의 신뢰성의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음원 같은 경우 순위를 조작해 돈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걸렸었죠. 네. 또 댓글이나 조회수 이것도 조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빈번했대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디어 체인이나 플레즈 유즈란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런 일이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정도가 됐대요. 왜냐? 음원이나 동영상, 사진 등의 컨텐츠가 등록되는 순간 해당 창작물의 정보가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져서 네트워크상에 쫙 뿌려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동영상 재생 횟수, 평점, 후기 이런 정보도요, 블록 단위로 기록돼서 10분마다 모아져가지고 이게 쫙 뿌려져요. 그러면 이걸 조작하려면 아까 얘기대로 알파고 손자가 와야 돼요. 이 쫙 뿌려진 거를 한꺼번에 다 조작을 해야 돼.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팟캐스트에도 빨리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팟빵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또 재밌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요, 블록체인이 도입되면요,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주식을 비트코인으로 사나? 그런 게 아니라요. 보통 여러분들 주식 살 때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보통 주식을 한번 매도하거나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경우,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팔면 바로 들어오지가 않아. 그렇죠. 보통 최소 3일이 걸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거래하는 증권사, 그리고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이런 데에서 이런 장부들을 다 일일이 보고 이걸 일일이 승인해가지고요, 실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쫙 뿌려놓으면요, 모두가 장부를 다 공유하고 있잖아.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면 바로 당일로 매각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호주에 있는 증권거래소는요, 당일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미 구축에 나섰대요. 올해 안에 실제 거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빨리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사는 데는 금방 사지 않나요? 사는 데는 금방 사는데 왜? 돈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얘기를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그러면 놀고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국내에서도요, 이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고 있대요. 어디서 가속화가 되고 있을까요? 타짜가 가장 많이 날뛰는 시장, 이러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죠. 중고차? 그렇죠. 중고차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도요, 블록체인을 활용하자, 이런 반가운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가요, 오늘 3월까지, 올해 3월입니다. 3월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장안평 중고차 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안평이요? 예. 이야. 중고차가 장안평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여기 진짜 타짜 많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판매 업체, 그리고 보험사, 정비소, 그리고 중고차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고 정비 이력, 보험 처리 여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동차 주행 거리, 사고 사실, 이런 것들도 다 넣어가지고요, 위조 변조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러면 중고차 살 때 속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요, 보험업계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교보생명은요, 지난해 말부터요, 실손 의료 보험 청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요, 지금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범 서비스냐? 지금까지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요, 보험사에 나 사고 당했어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되죠. 사고를 증명해줄 기관, 그리고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해줄 병원, 이런 데에서 다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게 아프고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제출해 줘야지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보험사는 이 기관들이 제출한 서류,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했던 보험 계약 조건, 이것들을 다 확인해 본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요, 보험사가 계약 내용을요, 코드화해서 저장을 하면 이 모든 합의 과정에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병원이 진단서를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리고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계약서의 기관, 효력 조건, 이런 보험금을 지급할 조건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그냥 끝이에요. 자동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보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 역시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복잡한 과정이 한마디로 자동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금 쓸데없이 올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하고 계신 나일론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쉽게 이런 보험금을 타내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선의의 보험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럴까요? 근데 교보생명은 벌써 하고 있다니까요. 교보생명이 하면 다른 보험회사들도 또 쫓아할 수가 있어요. 보험료를 칼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겁니다. 교보생명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착한 금융권의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된 것도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앱카드 같은 거 많이 쓰시죠? 네. 신용카드 쓸 때 스마트폰에서 쓰는데 좀 재미난 게 있죠? 공인인증서 요즘은 잘 안 쓰잖아. 네. 왜냐면 간편 개인 인증 시스템, 이거 덕분에 손가락만 대도 지문으로 인증되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간편 개인 인증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KB국민, 롯데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요, 2016년 말부터 이걸 도입했어요. 여러분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은요, 정치도 바꿔놓을 가능성이 매우 많대요. 뭐냐, 암암리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번 투표 이거 뭔가 이상해, 조작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전 대선, 박근혜가 당선됐던 그 대선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하면 너무나 편할 텐데 이 조작 우려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전자투표가 많이 보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 투표에 도입하게 되면요, 적용하게 되면요, 위의 변조가 설사 일어나더라도요, 이거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투표 환경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미 러시아 모스크바 시는요, 각종 투표에 블록체인을 벌써 활용하고 있대요. 기존의 전자투표 방식의 블록체인을 결합해서요, 투표 결과 조작을 막을 수 있다. 벌써 러시아에서는 이게 입증이 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영국 런던에서는요, 시장 후보였던 조지 갤러웨이란 분이요, 이렇게 공약을 내섰어요. 도시의 1년 예산을 블록체인 장부에 올려서 시민들이 집단적인 감사를 촉진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요, 예탁결제원이 올해부터 주주총회를 전자투표로 하는데 여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거나 곧 쓰일 예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 그냥 가상화폐만 생각했잖아요. 네. 활용도가 이처럼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요, 이런 얘기도 해요.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20년 만에 이해진이나 김택진이 나올 수도 있다. 블록체인 덕분에. 요런 거를 이 개인 딴에도 적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또는 직전에 이 많이 싸우는 거가 서로의 과거사 아닙니까? 아,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면 거짓말을 못 하잖아. 와, 그거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네요. 나 몇 명밖에 못 사겠어. 서로 뻥 치는데 이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하면 다 확인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싸우진 않겠지만 이혼이 늘어나겠군요. 아니 그 전에 검증이 되니까 검증. 아예 결혼을 안 하겠죠. 그렇군요. 뭐 재밌는 시도일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런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는 얘기가 헛말이 아닌 게요. 세계 경제 포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사회를 뒤바꿀 21가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벌써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5년 후인 2023년부터는요,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으로 세금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2027년에는요,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으로 저장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블록체인 기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삶에 있어서 행복 추구만큼이나 중요한 사생활 보호, 안전, 자료 전달의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 이게 벌써 증명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치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블록체인 이 진짜 달을 보지 못하고요, 가상화폐 가격 등락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역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에서 파생된 아이템이잖아요. 이 아이템 하나에도 우리가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대중적으로 또 첨단화시킬 수가 있다면 그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을 좀 보태자면요, 저희가 유안타증권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여기서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주식을 사는 것은 해당 기업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드린 기억나시죠? 네. 혹시 블록체인 기술이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요, 진짜 투기가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당장 오를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 사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보다는 진짜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스타트업이나 기업의 주식을 사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국내에도요, 가상화폐 거래소 이거 말고도요, 블록체인 기술을 진짜 아까 얘기대로 정치나 유통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이런 데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데 저희가 주식을 사는 거, 이게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듣고 이 소개팅 앱이나 결혼 앱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많이 뺏길 것 같다니까. 진짜 나올 것 같아요. 깨끗한 과거를 보장합니다, 이러면서. 재밌네요. 블록체인 소개팅 앱? 그거 재밌겠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본인 책임이다. 그렇죠. 거기다가요, 진짜 투자를 원하신다면요, 이따가 섹션 시간에 전해드리는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요 기술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전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 내용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수구 보수 언론들이요, 이마트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아, 배송이 빨라서? 배송이 빨라서 뭐 그것도 있지만요, 이마트가 주 35시간 근로시간제 이거를 도입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노동시간 줄이는데 앞서 나가는 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요, 여기에 꼼수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꼼수를 폭로를 했더니만 이마트가 보복성 인사를 해버린, 그 집어를 개 못 주는 거예요. 이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가요, 오늘 이마트가 새로 결성된 노조지의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요,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는 5명을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마트 노조는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조가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폭로하자 사측이 이거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성 조치로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꼼수인가요? 노조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 사측이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자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에 근로자들의 이마트 지부 가입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러자 사측은 새로 설립된 이마트 지부 수원, 반야월, 평택지의 지회장과 사무장 14명을 소속 지점 내 다른 부서로 갑자기 발령냈다, 이렇게 노조 측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가 예전 송곳이라는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스케이트장 같은 데가 있나 보죠? 아무튼요, 노조는요, 신세계 이마트식 최저임금 꼼수와 전면적인 부당노동 행위는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정책을 반하는 행태다. 정부는 진상조사와 처벌로 민주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아까 어떤 게 꼼수냐 여쭤보셨잖아요. 일단요, 신세계 그룹은요, 장시간 근로를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해서 올해부터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적은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사측이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때 2020년에 노동장 한 명당 월 26만 원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미리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근로시간은 줄였는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업무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노동 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세계는 언론에 대놓고 자기들은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 쥐어짠 그런 꼼수를 보일 새 능력이 남성을 능가할 가능성은 너무나 크고, 거기다가 최근에 미투 캠페인 아시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자 해시태그 달아서 이 시대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높아진 건 꽤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건 사실이다, 남성들 각성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로봇 생각하면 뭐 즐기는 이런 용도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여성들은 이런 목적보다는 정말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목적이 크죠. 그러니까요, 운일 박사도 그 지적을 하셨어요. 성인용 로봇을 은밀한 사생활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거지, 각종 집안일 이것까지도 다 맡아서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호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방금 경호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성인용 로봇들이 차칫 살인 기계로 변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킹도 가능할 텐데, 그 주장에 대해 운일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사람인 남성 파트너로 인한 살인율 고려하면 이런 성인용 로봇 해킹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뭐 젠더 경쟁, 젠더 간의 혐오 이런 걸 얘기 드린 게 아니라요, 진짜 남자와 여자가 앞으로는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건지를 성인용 로봇의 출시만 가지고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설거지나 빨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남성분들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앞서가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 오늘 3번째 순서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국과 중국에서 연달아 가상화폐 규제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어허. 그래서인가요? 비트코인 국제 시세가 28%
급락을 해서 한때 1만 달러 밑으로 추락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7일 오전 9,969달러. 간만에 아주 1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는 만 하루 사이에 28%가 떨어진 건데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을 내놓으면서 매도세가 몰린 탓이다 라고 미국의 CNBC가 분석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거 뭐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곧이어 10,000달러를 회복한 뒤에 9시 10분 현재 11,79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면 다른 가상화폐들 여기도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요 30%가 폭락을 해서 1,000달러 아래로 밀렸고요. 올해 들어 반짝 상승세를 탔던 리플 얘는 1달러 밑으로 추락을 해서 46%가 빠졌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영국의 한 애널리스트는요,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다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금지 등의 소식이 겹치면서 가격에 직격탄이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하. 저희가 비트코인 방송을 늘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예. 여윳돈으로만 하셔라. 그렇죠. 그리고 투자든 투기든 남 탓하지 마라. 이건 오롯이 투자를 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IT 천리안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이 CS 얘기해 주시면서 로봇 이야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그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로봇 하면 그냥 로봇도 있지만 성인용 로봇도 있잖아요. 네. 이런 성인용 로봇이 나오게 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보통 여성들은 그런 거 잘 안 쓸 것 같은데 남자들은 성인용 로봇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게 반대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능력이 뛰어난 성인용 로봇이 나오면요. 여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오호. 이런 주장을 누가 하셨느냐? 요즘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대량살상 수학 무기. 이 책 혹시 보셨나요? 서점에서만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가지고 아직까지 다 읽어보지 못하고요. 앞부분만 조금 읽어봤는데 이 책은요.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수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캐시 오닐 박사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오닐 박사가요. 블룸버그 통신과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얘기처럼요. 남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닐 박사에 따르면요. 미래의 여성들은요. 집안일까지 할 수 있는 늠름한 남성용 로봇에 푹 빠질 수가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 성적 관계를 원하는 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지만 대부분 여성은 또한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할 누군가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남성들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로봇이 남성의 능력을 능가할 가능성은 전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래의 여성들은요. 인간인 남성보다는 남성형 로봇과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런 로봇이 나오긴 하는 걸까요? 현재 전 세계에 성인용 로봇을 생산하는 곳이 벌써 있대.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요. 5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환 차장한테 그랬잖아요. 다음에는 성인용 로봇 특집을 하자. 그러니까요. 근데 특집을 하려면 그걸 써봐야 될 텐데 가격이 좀 비싸요. 현재 나와 있는 것들만 얘기 드리면요. 고급형 모델은요. 5,400달러에서 15,7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80만 원에서 1,700만 원. 이 정도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환 차장님이 이 돈 내고 뭐 살 수가 있을지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 팔리는 성인용 로봇은요, 아까 온일 박사 얘기한 것과 달리 남성이 95%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네. 하지만 미래에는 이게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실제로 온일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AI 성인용 로봇이 등장하면 남성들이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로봇 수는 작년 694만 5천 명을 기록해서 정반대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이 2014년에는 714만 3천 명으로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기 시작했는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여성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반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요, 이게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요즘 경기가 워낙 나빠서 잘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하시는 남성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용직, 계약직 워낙 이런 저가의 힘든 일자리만 많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맞벌이를 할 경우에 아기를 봐주시는 보통 이모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이모님들 월급이 더 비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됐어, 차라리 내가 전담을 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게 진짜 노동 존중 사회, 우리가 매번 강조하지만 그런 사회가 돼서 우리 애들과 가족과 더 많이 지내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길,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남자분도 있어요.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 아하. 예전에 취집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남자들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취강가요? 취장가? 그러면 오늘의 섹션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최근 뭐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과상화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하루에도 30% 이상 급등나가는 시세 때문에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 뭐 이런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좀비족, 가상화폐 좀비족. 코인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정부의 규제책 때문에 친한 줄 알았던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박사가 논쟁도 벌이고 있고, 네.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게다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중장년층과 가상화폐의 발전성을 믿는 청년층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을 보다 보니 머리가 너무 아파, 복잡해. 그래서 그런가 갑자기 옛 성현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왜 보고 있나.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이 성현은 성이 뭔가요? 김성현이에요? 박성현이에요? 아이, 아재 개그 하지 말고요.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성철 스님? 맞죠. 무소유의 삶을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선물하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반하셨던 성철 스님이 남기신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달이 아닌 손가락만 보고 논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거의 모든 언론과 직장인들의 관심은요, 단지 가상화폐 가격, 오늘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는지, 리플이 어떻게 됐는지, 라이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매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다는 거죠. 어쩐지 저는 이 신세계에서 이 발표를 했을 때 얘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마트 관계자는 이거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뭔 해명만 했냐면, 우리는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발령은 점포의 영업 환경이나 인력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노조 가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매뉴얼대로 읽은 느낌이 너무 난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노조의 활동에 따른 부당 전직, 전보,
할 때 기업들이 꼭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 그렇죠. 좀 거짓말도 좀 창의적으로 해봐라. 그래 속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저희 애청자분들도 잠시 깜빡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신세계가 정신 차렸나? 얘네들이 왜 이렇게 노동친화 정책을 먼저 내세웠을까? 그래도 박수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게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까 남성 로봇이 도입이 되면 인간 남성은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한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한다는 우리 전통의 고정관념, 물론 잘못된 거죠. 이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남성이 집안일을 하고 여성이 바깥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하는 남성,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은 전업주부 이런 구식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랬었죠. 어쨌건 이렇게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육아 가사를 하는 남성은 모두 17만 명. 기준을 새로 정립한 200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남성이 16만 6천 명이었고요. 육아에 힘쓰는 남성은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전업 육아 가사 남성은 2003년 10만 6천 명을 시작으로 2010년 16만 1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1, 12년 각각 14만 7천, 2013년 14만 4천, 2014년 13만으로 소폭 줄었는데 2015년 15만으로 증가 전환을 하고서 2016년에는 16만 1,000명, 작년에는 17만까지 늘었다는 거죠. 오호. 이 증가세는요, 가사 전담 남성이 이끌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일을 육아로 구분하고 이 외에 가정에서 가사를 하는 사람을 가사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요. 전담 육아를 하는 남성은 2015년 8,000명, 16년 7,000명, 작년 4,000명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요. 가사만 하는 남성은 15년 14만 2천, 16년 15만 4천, 작년 16만 6천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반면 육아 가사만을 하는 여성의